아버지의 문상. 이연주. 조증이 일어 남쪽 발코니로 나간 그녀는 일순간 눈앞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겨울 저녁은 잠깐이었다. 먼 공원의 자드락에서 기웃거리던 어둠이 어느 결에 서풋 다가와 살풍경한 아파트 숲을 이내처럼 부드드하게 감싸고 있었다.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얼마 전까지 속속의레한 아이들이 야살 떨던 놀이터는 어둠보다 짙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경로당에서 흘러나온 한 모숨 불빛이 어둠의 너겁을 헹구듯 엷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형제는 소파에 해낭나가게 앉아 텔레비전 화면에 자지러져 있었다. 제 외조부 일 따윈 안중에도 없고 넉살 좋게 깐족이는 코미디언들의 말장난에 녹록히 빠져있는 본세를 두고 보자니 배알이 뒤틀렸다. 기분 같아선 동실한 조갯볼에 발그레 홍시가 있고 시퍼런 콧물이 우멍하게 둘러빠지도록 학집해주고 싶었지만 외출했다 늦게 돌아온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솟구치는 부하를 꾹꾹 눌러 삼켰다. 그녀는 아까 물었던 걸 재우쳐 물었다. 낮에는 경로당에 계시던? 엄마는 도대체 몇 번을 묻고 하는 거야? 큰놈의 숫째 고리눈을 거들뜨고 씻듯이 반문하는 인매가 그나마도 텔레비전 시청에 방해된다는 투다. 기가 막혔어. 하긴 남편 따라 미국 간 수희가 일시 귀국했대서 외출한 것이 애당초 잘못이었다. 미국이란 데가 소문처럼 흔할 만한 곳인 모양이었다. 남편 잘 만나 한 몇 년 꼭꼭 숨어 지내더니 계집엔 꾀재재한 허물을 속속 들이벗고 한떨기 흐드러진 꽃으로 둔갑해 있었다. 인류로 빼입은 입성이며 간간히 고개를 젖혀 과장되게 웃을 때마다 간드러지는 서초머리며 상대방 기죽이기에 안성맞춤인 요란한 액세서리며 들이 이미 친구이기를 거부하는 속내를 꾀꾀로 발산하고 있었다. 화장할 때 눈가에 돋아난 잔주름과 거뭇거뭇 얼비치기 시작한 기미를 지우려고 턱없이 애쓴 기억을 떠올리고 그녀는 새삼 허망한 석쇠,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것은 바쁘다며 부산을 떠는 그를 조금은 부러운 눈길로 돌려보내고 호텔 커피숍에서 씁쓸한 재회합을 가졌을 때 친구 모두의 한결같은 감정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들은 그게 탈이었다. 증명하고 푸념하고 체념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지나친 성 싶었다. 하기야 그녀가 온종일 집에 머물러 있었대도 아버지가 굳이 그러기로 작심했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 탓인 양 자신의 긴 외출을 알뜰히 곱새기고 있었다. 계단 쪽에서는 한동안 기척이 뜸했다. 어디서 공술이라도 낮게 한 잔 걸친 듯한 3층 박씨 영감의 분답한 소리. 주기가 있는 날이면 입구에서부터 연상 헛기침을 해대며 손자 손녀의 이름을 염치 없이 번차례로 불러댔었다. 를 끝으로 날씨 탓인지 이 통로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은 거지반 들어온 모양이었다. 굳이 명희 엄마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래층 박씨 영감은 좀 별난 구석이 있었다. 야 이놈들아, 천장 무너지겠다. 좀 대강 날쳐라. 영감은 걸핏하면 말대가리 같은 검붉은 얼굴을 뚝갈스레 빼내 불문곡직하고 부르대곤 했다. 그녀는 이제 3층쯤에서 둔중하게 울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의 것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벌써 그쯤에서부터 내딛는 속도가 굼뜨고
한짐 진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막상 전화기 앞에 앉았으나 어디서부터 각단을 잡아야 할지 암담하긴 매 한 가지였다. 어제 부산으로 출장 간 남편은 아직 감감소식이었다. 현관을 나서며 늦으면 전화하마고 제 신명에 겨워 요구하지도 않은 다짐을 해놓고선 오늘따라 그조차 그녀의 속을 단 시우새로 문지르고 있었다. 온몸의 힘이 녹아나듯 풀리면서 들고 있는 송수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떼구르르 굴렀다. 이북내기는 어디가 달라도 다르다니깐. 흉물스러운 짐승 내장처럼 널브러진 수화기의 촘촘한 구멍에서 이빠른 여자들의 비아냥거림이 금세 숭숭 쏟아질 것만 같아 귓속이 간질거렸다. 마음이 달라졌어. 그녀는 허물어지듯 허리를 꺾으며 야무진 어조로 구두 덜렸다. 이제야 명희 엄마의 넋두리가 괜한 허풍이 아님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명희 엄마는 말했었다. 지루해 죽겠어요. 지금 봐선 100살도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시열은 오줌줄기 소리 못 들어보셨죠? 지금도 밭이 없어서 그렇지 애 두서넛은 더 낫겠다니까요. 늙으면 눈 귀가 어두워진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나 귀가 밝던지요. 밤에 마음 놓고 사랑도 못한다니까요. 거기다 건망증은 또 어떡해요.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긴 있어요. 약주를 드시면 잔주 없이 이승짬을 주무시거든요. 가끔 바지에 오줌을 싸서 그렇지 지루해 죽겠어요. 그때 그녀는 속으로 풀썩 웃으며 명희 엄마를 비웃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기미는 이미 전부터 있었다. 다만 무심히 보아넘기거나 그리 절실히 느끼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나이에 이민이라니 될 말이던가. 그녀의 마음은 쉽게 평형 감각을 잃고 아스라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별반 상스럽지 못한 일련의 기억들이 컴퓨터 단말기처럼 찍히며 미끄러지는 추에 총총히 달라붙었다. 그녀는 간신히 기운 추를 비끄러매며 동생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 그 미미한 것에 오늘 새벽 아버지의 유쾌한 기분을 묶었다. 이거 좀 보라마. 아직도 자네? 아버지의 분분한 소리에 설빛 눈이 떠진 그녀는 잠옷 바람인 채로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실내는 아직 감청색 신새벽 속에 고즈넉이 잠겨 있었다. 새벽 산책을 나서려는 참이었던지 등산모를 눌러쓴 아버지가 문 앞에 웬 화분 하나를 들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아버지는 보란 듯이 그것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아버지 방에 있던 군자란 분으로 이사해 올 때 가지고 온 것이었다. 연남은 개나 되는 다른 것들은 죄다 얼어 죽고 이놈만 모질게 살아남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가져왔노라고. 당시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변명했었다. 말년에 어머니는 자신의 생애와 사계가 맞지 않는 화분을 자주 집안으로 사들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쓸데없는 짓 한다며 어머니께 꽤나 핀잔을 주었었다. 그때 일을 떠올리고 그녀가 콕 웃었던 기억이 나는 화분이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그제야 아버지가 흥분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꽃망울이 초경의 수줍음처럼 보일락 말락 속살 깊이 박혀 있었다. 이제 너의 오라버니한테서 소식이 오갔어야. 내래 맴속으로 더것이 꼽히면 무슨 좋은 소식 있겠다 짐작하고 있었디. 너의 오마니도 꿈에 여성살의 길에서야. 아침을 들면서 아버지는 여전히 공떠서 말했었다.
아버지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다. 그렇게도 가고 싶으세요? 기럽냐? 내래 살아 생전에 고향 땅 밟기는 틸랬구. 여기나 저기나 객뛰기는 맨 일반 아니가. 길에 맴속으로 닭시머니거니 날래 가고 싶어야. 말해놓고도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지 아버지는 잠시 너리먹은 잇몸을 드러내며 공허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 공허한 웃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길고 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유일한 버튼목이었던 어머니와의 사별 이후 철이 다르게 퍽퍽 기울어가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경망스레 속을 열어 보이지 않으려고 소소한 일에도 웃고 걸걸하게 떠벌리곤 했지만 몸속에서 켜켜이 껴있는 그 냄새만은 어쩌질 못하는 모양 같았다. 때가 되면 꽃이 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 이것만. 아버지가 유독 그 꽃의 의미를 과장하게 부여하는 것은 외로움 탓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이얼의 버튼을 눌렀다. 주방 식탁에 놓인 고추지 보시기에서 간장 다리는 것 같은 짠내가 미세하게 배어나오는 모양이었다. 코가 예민한 남편은 소파에 앉자마자 생소한 냄새의 진원지를 추적하듯 코를 실룩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만사가 귀찮아져서 옴쭉달싹하기가 싫었다. 달거리 때면 을에 따르고 나던 빈혈기가 이마를 짚고 있는 왼팔의 뻣뻣한 신경줄을 타고 느글느글 차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제 방으로 들었고 맞은편의 남편은 짜부라진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말아올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이 집에 있으면서 좀 세심히 보살펴드리지 않고 뭘 했느냐는 질책처럼 가슴을 옥지어왔다. 그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모아 쉬었다. 시아버지 박씨 영감으로부터 뭔 소리를 들은 게 있는지 보시기에 꿀먹한 고추지를 담아들고 들어서며 명희 엄마는 시답잖은 소리를 들어놨다.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짚히는 게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낯익은 할머니들한테도 알아봐요. 요새 노인들은 저희끼리 눈도 맞추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요. 누가 알아요? 눈이 맞아 여관에라도 갔는지. 무심히 들어 넘겼는데 생각할수록 고추지 뒤끝처럼 불쾌했다. 그 엄마가 한사코 맛 좀 보라며 주책 없이 권하는 통에 된장이 배설물처럼 묻은 대글대글한 고추 하나를 집어 무심코 베어 물다가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아직도 짜고 냄새가 고약한 그것이 입안을 애두르고 있는 것 같아 스리 부위가 알랄했다. 그저껜가 무슨 음식 끝에 된장 얘기가 나와 자기네 된장 맛이 어떠더냐고 묻길래 별 생각 없이 색깔이 곱고 참 잘 뛰었더라고 했더니 그걸 고지고대로 새겨드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공연히 입방 안을 찧었다고 후회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은 그렇게 천방지축인 분이 아니시잖아.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만일을 위해서 신고해두는 게 좋겠어. 남편은 그녀를 몹시 의식하는 눈치였다. 저녁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녀는 경황이 없어 물어보지도 못했다. 지금껏 먹지 않았다면 몹시 허기질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현관을 나선 다음에야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급하게 내리밟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무겁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고마운 것은 속없이 묻어난 남편이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 쳐도 처가 부모를 모시기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남편은 군말 없이 받아주었고 요즘 아버지도 그녀보다 그를 더 미덥게 생각하는 낌새였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었다.
사소한 불만들은 큰 흐름 속에 씻겨 그녀의 속은 늘 깨끗이 비워진 상태였다. 아버지가 더부살이를 시작한 지도 햇수로 4년이 넘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 시역에 큰 변화였고 어떻게 보면 웅숭 깊은 들애를 줄이는 지옥일 수도 있었다. 더구나 어머니와의 사별의 지실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맞닥뜨린 일이어서 그 충격은 훨씬 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그랬듯 자신 앞에 투구린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알심을 보여주었다. 차라리 아버지는 내심 그런 변화가 오기를 애면글면 달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방 언론 통폐합 이후 실직한 오빠가 자신의 피로써 말린 곶감을 후무려 달창 낼 때 옆에서 지켜보기가 등달았을 것이다. 아니, 무엇보다 당신의 전부였던 아들의 모습이 갈수록 조금씩 주접들고 있다는데 무척 조급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빠가 이민을 결심했을 때 아버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놀란 쪽은 도리어 형제들이었다. 하필이면 이민이냐고. 그것은 출발이 아니라 도피요, 패배라고. 조금도 드틈새를 주지 않고 티적거렸을 때 볼만장만 듣고만 있던 오빠 대신 아버지가 외어 앉은 자세를 풀며 항변했다. 너희들 내 걱정해서 기르는 모양이나 신세 안 질 테니께니 염내 말라. 기래도 죽기보다 낫디 안 깠어? 그것은 가당치 않은 뜸배질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틀거지가 아니었다. 70 고개티를 허우단심 살아온 아버지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역성들 게 아니라 길길이 뛰며 반대했어야 옳았다. 모험보다 안정을, 새로움의 추구보다는 옛것의 지킴을 지상의 미덕으로 삼아온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는 모르는 지름길을 물어서 가느니 아는 길을 둘러서 가는 편이 오히려 빠르다는 삶의 지혜를 자식들에게 약빈하게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던가. 출발 직전 가볍게 몸을 푸는 마라토너처럼 한평생 그런 자세로 야수며 살아오지 않았던가. 비근한 예로 어머니의 장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성묘 다니기 수월하고 아무래도 손 한 번 더 미치는 근교의 공원 묘지로 모시자고 자식들이 합세했을 때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땅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에겐 도무지 산 기억이 없지만 휴전 직후 잠시 애옥살이 했다는 그 낯선 강원도 오지에 자식들 몰래 등 비빌 야산 및 몇 정보를 마련해 둔 모양이었다. 하루 길차게 다리품을 팔아 가까스로 어머니를 안장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머니를 몹쓸 곳에 버리고 온 것 같은 착잡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서방, 자네만 믿고 가네. 여기는 걱정 말고 모든 걸 훌훌 털고 새 출발하게나. 이따 매개를 보아 우리 부부도 초청 좀 하고. 공항 대합실에서 남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오빠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는 줄곧 가늘게 눈을 모으고 담배를 빨고 있었고 올케는 며느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그것으로 상쇄하려는 듯 자주 어깨의 머리칼도 떼어주고 옷 매무새도 고쳐주며 때를 거르지 말 것을 초근초근 당부하곤 했다. 그녀는 오빠의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뜨악한 아버지를 두고 훌쩍 떠나는 오빠인들 마음이 편할 리 있겠는가. 내래 네 별은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다.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던 아버지는 기어이 돌아오는 열차 속에서 눈두덩이 붉어졌다.
창밖엔 전형적인 가을 하늘 아래 부신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다. 바람의 입자까지도 그대로 보일 듯한 투명한 오후는 들판의 허섭 쓰레기 같은 허수아비마저도 넉넉히 포용하는 풍요로움으로 다소곳이 취해 있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감이 참 곱게 익었어요. 밀양 살 때 우리 집 감나무 생각이 나요. 사다리가 삐걱하는 바람에 감 따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맞잡고 있는 손끝의 허전함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앉았던 옆 자리는 동그마니 모자만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만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막막해 가만히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만 살아있었어도 아버지의 기분은 좀 달랐을 것이고 이건 마땅히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녀는 고추지 보시기를 찬장에 디밀고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아버지의 방은 문간에 붙어 있었다. 방바닥에는 장난감들이 뒤숭숭하게 흩어져 있었고 종이 비행기 하나가 추락해 있었다. 녀석들은 누굴 닮았는지 회초리는 그때뿐이고 도무지 치울 줄을 모른다. 저희 방이 놀이할 공간이 없을 만큼 어지러워지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만만한 제 외조부 방으로 잠입해서는 이렇게 흔전만전 흘려놓는다. 봄에 추락한 비행기는 작은 놈의 것이 분명했다. 맨드리가 어딘가 성기태 베고 미국이라 쓴 날개의 글씨도 큰 놈이 썼다고 보기엔 뭔가 깔밋한 균형감을 잃고 있었다. 수더분한 생김새와는 달리 큰 놈은 제 동생에겐 얼마나 달아온지 공짜로 무얼 해주는 법이 없다. 보나마나 작은 놈은 형에게 다랑쥐 뛰다 약지가 돋쳐 손등으로 질퍽히 눈물을 찍어내며 아망을 부렸을 것이다. 요즘 녀석들은 부쩍 비행기 날리기가 심했다. 며칠 전에는 온 집안을 들쑤시며 비행기를 날리다가 그만 화분을 엎질러 그녀에게 혼쭐이 났는데도 하루 빤 하더니 또 그 모양이었다. 요새는 녀석들의 그림에도 자주 비행기가 등장한다. 두 놈이 달려들어 막무가내로 족대기는 등살에 넌덜이나 제 외조부가 그럼하고 건다짐을 했는지 제 또래들에게 미국 간다고 귀둥대둥 엉너리치고 돌아다니는 통에 그녀가 그 엄마들에게 변명하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었다. 정말 못 말려. 그녀는 장난감통에 너저분한 것들을 건중건중 주워 담으며 박씨 영감이 들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방에서 딸이 갖는 한계와 비애를 동시에 맛보았다. 합치던 날, 세거의 방 중에서 제일 작고 허술한 이 방의 거처를 기어코 고집한 아버지는 피난 시절을 생각하면 이것도 대궐이라며 늙은이가 혼자 거처하는 방이 쓸데없이 크면 마음이 더 적적하고 누가 뭐래도 늙은이 방은 볕이 잘 들어야 한다며 되레 그녀 부부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아버지의 의향이 진심인 듯 싶고 또 전혀 일리 없는 말도 아니어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허락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생선 먹고 양치질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있었다. 밤도 알맞추 깊어 아버지를 뵈러 온 동생 내외도 돌아간 뒤였다. 내래 이까이거이 필요 없다. 매달 용돈으로다 얼마 주라마. 그녀 뇌를 불러앉힌 아버지는 캐캐 묵은 검양빛 가방에서 도장과 예금 통장 하나를 볼속 꺼내 놓았다. 말을 마친 아버지는 안섭에서 듬직한 담뱃값을 꺼내며 거푸 잔기침을 깔았다. 의식적으로 딴청을 부리는 듯한 그 모습이 짠하도록 궁상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난감했다.
남편도 이 생계만개한 사단 앞에 얼른 고동을 잡지 못하고 눈만 쓴벅거리고 있었다. 내 몫으로다 조금 떼뒀다. 살아 생전에 고향 땅 밟기 틸레꾸 기까이 거이 뭐 쓰갔어? 다시 아버지가 덧붙였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남편의 깍듯한 제의에 의외로 낯볕이 응한 잔속을 알았다. 하지만 결단코 무슨 객심으로 남편을 부추긴 건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우선 남편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만일 남편이 심상찮은 늪을 알아방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본의 아니게 10억은 사사를 소락소락 늘어놓을 뻔했다.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아버님이 어디 남이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지고 계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태도는 단호했다. 너희들 내 성질 몰라서 그러네? 지금도 그녀는 그 통장과 도장을 달망지게 갈무리하고 있다. 아버지의 우김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마지못해 받아두긴 했지만 이 돈은 결코 쓰지 않으리라 그 순간 한양 다짐했었다. 그녀만은 출가한 딸이 아닌 알토란 같은 자식으로 아버지 울력 속에 남아있고 싶었고 그것이 또한 맏딸로서 져야 할 당연한 짐이라 믿었다. 지금쯤 그 통장 속엔 볼수록 푼푼한 이자가 1000대에 가까운 아버지의 온근 살림 위에 덧붙여져 투실투실 자라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미구에 오빠에게 가게 되면 여비 명목으로 고스란히 남겨줄 작정으로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것의 부자연스러움과 부당성을 존졸히 밝힐 심산이었다. 장롱문을 열어본 그녀는 우선 한시름 놓였다. 다행히 그녀가 마음 졸였던 검양빛 가방이 고서빼 든직히 놓여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적어도 아버지가 가출만은 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가 알기로 그것은 30년 넘게 아버지 곁에 옴살같이 붙어 다녔다. 그 속엔 곰사가 나슬나슬 보풀이인 여러 권의 족보책이 뇌락해 들어있는데 아버지는 기분이 기우듬해지면 보람줄로 낱낱이 그 애물의 배를 갈라 가족들 앞에 펼쳐 보이곤 했다. 아버지는 국문은 더듬더듬 읽을 줄 아는 편이었지만 한문은 거의 문맹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그 왈총만은 놀라워 몇 대조 할아버지는 어디에 올려져 있고 또 몇 대조 할아버지는 어디에 올려져 있는지 신기하게 짚어내곤 했다. 권지일인가하는 책 끄트머리엔 여러 장의 선조들의 묘산도와 아버지의 서툰 솜씨로 그려놓은 조부모의 묘산도가 외따로 붙여져 있는데 그런 날의 아버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잊지 않았다. 특히 조부모의 것을 걸쭉히 생길 때는 아버지의 음성이 유달리 흔들리고 얼굴이 성큼 상기되곤 했다. 야, 동수야, 잘 들으라오. 여기 요 마을 있디? 여기가 이 아버지 고향이야. 듣고 있네? 마을 뒤에 덩자남기 하나 있고 길이 하나 있디. 그 길을 따라서 얼뜬 올라가면 저수디가 하나 나오고 기 안쪽으로 민둥산 2개가 자빠져 있어야. 기 중에서 왼손펜 거의 우리 산이야. 아버지 말 듣고 있네? 기린이 끼니 기산에 보라오. 여기 실상분 6쌍이 쪼르르미 누워있는디 대일 아래펜 거의 너희 할아반 할마님 산소야. 홀살은 황트색이고 떼짱은 기르기 없다. 둘레는 오리 남기고 좌우로 소낭구 2그루 서있디. 하나는 곱사등 모낭으로
구부러지고 하나는 그냥 쭉 빠졌어야. 길이고 상석은 없고 기저 펑퍼디만 돌멩이 하나 놓여있디.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보라오. 덩단한고 끼댕이 하고 후산 모퉁이 하고 일직선으로 뱀엔 너희 조부모 산수가 틀림없어야. 이제 아버지 없이도 찾아갈 수 있겠어? 길에도 못 찾아가면 이 산 너머에 너희 고물에 살고 있으니까니 함자 기밀뛰기라고 길이로 찾아가라오. 길이고 너래 못 가면 네 새끼들한테 가르쳐 주라오. 알겠어? 마음이 스산한 날이면 아버지는 대개 집 앞 다모토리 집에서 막소주를 들이켰다. 술만 먹으면 신압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아버지는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흥얼흥얼 가락을 뽑곤 했다. 술버릇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모양이었다. 전에는 곧잘 청승맞게 느껴 울곤 했었는데 검은 머리카락보다 흰 머리카락의 수요가 더 많아진 뒤부터 노래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노래소리만 들어도 아버지의 주량을 안쫑 잡을 수 있었다. 술이 깰 때까지 일본 유행가에서부터 50년대 유행가에 이르기까지 나중엔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노래에 취해서 주정을 하는 건지 가늠이 안 될 만큼 끝없이 이어지는 아버지의 귀살적인 노래는 그러나 곰곰이 들어보면 온전히 한 곡조를 마무르는 게 없었다. 게다가 그것은 부른다기보다 대중 없이 서털굿덜 뇌까린다는 표현이 더 걸맞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형편없어서 듣는 이에게 여간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의 신떠름에 귀가 솔아 견디다 못한 동생은 약솜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이죽거리곤 했다.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워. 저 용기하며 저 다양한 레퍼토리하며 어머니도 참 용하시지.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 아침에 방 청소를 할 때만 해도 보자기에 쌓여 분명히 가방 뒤에 참다랗게 놓여져 있었는데 없었다. 그건 어느 면으로 보나 예의 가방이 견줄 바는 아니지만 만년에 얻은 자식처럼 여간 소중히 다루지 않는 호리병이었다. 대나무가 새겨져 있고 빛깔이 희끄무레한 그 앤생이 병을 한 보름 전에 아버지가 사들고 왔다. 웬 거예요? 그녀가 쌀을 씻다 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눈 높이만큼 들어올린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심심해서 더자에 나갔더니 차만 거의 맨나디 안 아꼈어? 길에 눈 딱 감고 하나 샀어야. 구만리 객디로 가면서 어케 기냥 갈 수 있겠어? 어디랬네야? 참 예쁘네요. 그러시다면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녀는 물 묻은 손을 닦고 역시 뭐뭐이 뜯어보며 적당히 아버지의 기분을 추슬러 주었다. 말은 그랬지만 얼핏 보아도 그녀의 눈에 차지 않았다. 새겨놓은 대나무도 그렇지만 깊고 은은해야 할 깔색이 얕고 조잡한 느낌이었다. 이따가라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되었다. 나중에 킴딕하게 박은 식솔 사진 하나 주라마. 그녀는 갑자기 아버지가 내일 당장이라도 떠나는 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이 넣어두었다. 바다 건너 머나먼 객지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게 될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sak임질용으로 아버지는 하필 그것을 택했는지 그 후 그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그녀의 가슴이 우럭우럭 달아오르면서 잦은 머리 장단으로 널뛰기 시작했다. 둘째를 가진 뒤부터 심장이 부실해졌는지 알량한 자극에도 곧잘 댄겁한 티를 보이는 가슴이었다.
그럴 땐 열리를 제쳐놓고 가슴부터 도슬려야 했다. 어머니를 닮은 탓일까? 어머니도 그랬다. 결국 어머니는 한평생 가슴 아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가족들이 모두 귀잠든 오밤중에 혼자 고독하게 죽음을 맞았다. 장모의 허무한 꺾임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녀가 가슴 타령을 할 때면 남편은 짐짓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강경한 어조로 다그치곤 했지만 그녀에겐 왠지 병원에 가는 일이 시장 가듯 쉽게 마음먹어지지 않았다. 어느 한 부분도 자신이 없는 몸속의 복병들이 냉정한 의사의 손에 항거하며 일시에 무력 시위를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지 않았으나 그보다는 그녀의 가슴앓이는 간질병처럼 한 고비만 극터듬으면 감쪽 같았으므로 그것의 절박함을 못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보듬은 가슴을 유리그릇 다루듯 가만한 걸음새로 거실을 나오며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웬일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영희 엄마의 말이 첨첨 곱씹혔다. 그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이사 갈 때 가지고 가니 어쩌니 하는 말은 다 변명이라고요. 사랑 앞에선 노인이라고 예외일 순 없지 않겠어요? 틀림없어요. 어떤 할머니께 사랑의 증표로 드리려고 샀을 거예요. 듣지 않아도 숫더란 명희 엄마의 야지랭이 귀에 쟁연했다. 남새스러워서 그녀는 구매구매 중얼거리며 잠자코 사과를 깎고 있었다. 싸그락 싸그락 사과 깎이는 소리가 머슬머슬한 거실 분위기를 데치고도 남을 달금함으로 미각을 축이고 있었다. 눈을 내리깔고 차분히 앉아 있어도 그녀의 마음은 내처 하서방 쪽에 가 있었다. 아무리 한 식구가 되었다지만 엄연히 뿌리가 다른 그의 눈에 이 일이 어떻게 비춰질까 못내 꺼림직했다. 떠벌릴 일도 아닌데 남편까지 달고 온 동생의 소갈머리를 그렇다고 딱히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어디 집히는 데도 없수? 그러면 왜 이리 안달이겠니? 안달이라면서 왜 그렇게 천연스럽냐는 듯이 동생은 제 손으로 깐 귤 쪽을 입에 넣으며 입술을 조금 실그러뜨렸다. 나 원 창피해서 오빠한테 가니 어쩌니 할 때 알아봤다니까. 동생은 들으라는 듯이 제법 안찬 소리로 웅얼거렸다. 사과를 깎고 있던 그녀의 손이 창해진 것처럼 멈칫해졌다. 그 바람에 이엄이엄 늘어지던 사과 껍질이 뚝 끊어져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니? 그녀는 다시 사과를 깎으며 동생을 나무라듯 말했다. 하서방이 동생의 비역사를 슬쩍 꼬집고 있었다. 내가 뭐 말을 잘못했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기서 뼈를 묻기로 작정한 아버지가 갑자기 가겠다고 할 땐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게 아니야. 그럼 넌 우리 부부가 잘못 모셨다는 거니? 그녀는 어이가 없어 깎던 사과와 칼을 내려놓았다. 이유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되잖았어. 생각해보. 호강하면 그런 마음을 왜 먹었겠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기 뭐하러 왔어? 따지러 왔어? 부끄러워 참다 못해 하서방이 풀풀한 성깔을 돋웠다. 자기는 맨날 할 말을 속에 넣어놓고 왜 그래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요? 내 얘기는 모시기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빈털터리로 얹혀 산다면 또 몰라. 오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앞으로 네가 모셔. 내 고스란히 넘겨줄 테니까. 그녀는 문갑 은짬에 가무려둔 통장과 도장을 꺼내 동생 앞에 딱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무리 깨물어도 떨리는 입술은 진정되지 않았다. 어렵사리 다잡은 가슴은 싸한 바카 냄새를 풍기며 또 붓두지를 하고 있었다. 흥,
못이라면 누가 손이야 발이야 빌 줄 알고? 처형이 참으세요. 행업계 현관을 나서는 그녀의 손목을 뒤에서 잡아 끌며 하서방이 통사정했다. 그녀는 하서방에게 감사나온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모로 꺾고 너울거리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죄송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남의 흠구멍을 파집어 분대질하는 게 취미예요. 저를 봐서라도 처형이 참으세요. 됐어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턱솜이 차고 아랫도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부여잡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받아둔 걸, 아니, 그 사실을 동생한테 귀뜸해준 일을 뉘우쳤다. 지난 추석 때던가 동생 내외가 아버지를 뵈러 왔을 때 그녀 딴엔 굿없다고 스스럼 없이 알속한 것인데 동생은 그 돈 때문에 아버지를 모신 갤 거라고 오해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가까운 등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어느새 맑게 닦인 중천에 또랑한 달이 걸려 있었고 달빛에 젖은 바람이 음흉하게 조락한 낙엽들을 쓸까스르고 있었다. 이렇게 달 밝은 밤이면 아버지는 종종 대청마루에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뜰하게 쌓이는 달빛의 폭설을 무던히 즐기곤 했다. 아버지의 은발이 달빛 속으로 아슴풀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동생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충이었다. 그리고 언니로서 진득이 안추르지 못하고 부르르 멘망을 떤 자신의 옹소틀, 지멸이 타박했다. 맹문을 모르는 그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또 동생은 무엇이든 속에 묻어두고는 도직에 틀려 못 참는 성미가 아니던가. 오해 말고 잘 들으라오. 내래 70평생을 살면서 안 해본 거 어이없고 수태 고생도 했다. 고향땡이 밟고 싶어 남모르게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박복에서 너의 오마니를 먼저 보냈디만서도 조서방 덕택으로다가 팔째 없는 호황도 해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향을 못 밟는 거이사 어드럽게 내 팔자 소관이 가서 길에 이래저래 생각다 눈 딱 감고 작심해 버렸다. 동수놈한테로 가 살기로. 막상 닥시머니 끼니 매미 일이 팬다. 불과 달포 전이었다. 아버지는 전에 없이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마치 유언을 하듯 밑도 끝도 없이 풀어놓았다. 그녀는 미처 마음의 갈개를 지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마가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자연 마주한 자리가 섬서하게 버성겼다. 아버님 혹 불편하신 점이라도. 묵묵히 고개를 떨구고 있던 남편이 흙더벅이 쓴 낯빛으로 말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의 언성이 벼랑간 파도처럼 치솟았다. 시제에 내래 뭐라 했네. 오해 말라 안 했남. 하지만 아버지,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여태 그런 말씀 없었잖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듯 안타깝게 말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잠시 허랑하게 웃었다. 까탄 일에 뭐가 이까서. 기저 훨훨 날아가고 싶을 뿐이디. 동수놈도 보고 싶고. 그녀는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아들이 보고 싶다는 데는 그녀로서 재갈을 물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거기는 한 번 가면 여간해서 오시기 힘듭니다. 기걸 와 모르갔어. 길에서 이러는 거야 아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담담히 술잔을 기울였다. 아버지의 몸속에서 길레다리고 우려져서 은근히 풍겨나오는 듯한 근엄한 표정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일시적 감정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한번 승배를 박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녀 부부도 어쩔 수 없는 너럭바위로 또아리를 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행동거지에 여틈이 짙어오는 어스름 같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아버지의 영혼을 얽고 있는 중요한 고갱이 하나가 빠져 달아나는 것처럼 궁굴어 보였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불경스러운 죽음을 떠올리곤 했다. 의식의 공동 속으로 틈입한 검은 미립자들이 아버지의 거덜난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희망스런 꿈을 꾸기도 했다. 곰곰이 따져보면 영면하던 그 애의 어머니에게도 그와 유사한 징후들이 허점투성이의 동작과 언어들 사이에 도사리고 있었다. 죽음이란 거대한 그림자에 덜미 잡히면 인간은 몸부림치듯 불가사의한 영감이 발동하는 것일까. 그토록 단정하고 빈틈이 없던 어머니가 그 애에는 유난히 몽롱해져 있었다. 그녀는 점점 무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허투루라도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언덕거리는 없었다. 동생으로부터 괴란적인 오해를 받아도 싼 자신의 무기력함 앞에 그녀는 자학하듯 입술 거스러미를 잘게 물어뜯었다. 남편은 줄창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왜 나와 있느냐고 정작 그녀가 묻고 싶은 말을 건성으로 뿌리고 여태 그런 자세였다. 무엇을 그리도 가멸차게 자맥질하고 있는 걸까? 똑똑한 바둑판 앞에서도 남편은 늘 그렇듯 심각한 앉음새였다. 10년 가까이 속살 보이며 살았어도 돌아보면 언제나 그의 울바자 애움길만 바장이었다는 허탈감으로 가끔 시득부득해질 때가 있었다. 교제 중엔 하나의 장점으로 도두비던 그것이 남편의 결점이라면 결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느 때처럼 섣불리 달뜨지 않았다. 그러기엔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지쳐 있었다. 그녀는 다만 하서방 내외가 왔어요 하고 시큰둥하게 말해주었을 뿐이었다. 문득 명희 엄마가 만나보고 싶어졌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일까지 모르는 게 없는 그 엄마와 마주 앉아 있으면 시간은 불지핀 아궁이의 참갈비처럼 야울야울 잘도 타들어갔다. 어제도 세탁기를 돌려놓고 잠깐 주럽떨고 있노라니 세일 광고가 나더라며 백화점을 가보지 않겠느냐고 아슬아슬 올라왔었다. 늙으면 자식 우세시키기 전에 죽어야지. 이거 큰일이라고요. 502동 308호 할머니 말이에요. 보기엔 아주 짱짱이 벼던데 건망증이 유벨란가 봐요. 어쩌저게 글쎄 쇠고기국에 감투밭 한 주발을 썩 말아 잡수시고는 오늘 아침에 시퍼렇게 앵돌아서 억보 소리를 하더래요. 만일 누가 듣기라도 해보세요. 그런 창피가 어디 있겠어요. 어른 안 모셔본 사람은 남의 속도 모르고 고지 듣는다고요. 그렇다고 때마다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고. 우리 시아버님만 유배난 줄 알았더니 정말 큰 문제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녀는 또 시작인 명희 엄마의 언거번거한 말을 덤덤히 들으며 얼른 믿기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게서 이렇다 할 증세를 발견한 건 아니었다. 마주 바라다 보이는 명희네 집은 벌써 불빛이 죽어 있었다. 시아버지의 취기가 주는 평화롭고 덜벅진 밤을 명희 엄마는 지금 능준히 즐기고 있으리라 느껴졌다. 용희 엄마는 어떤 타입이세요? 뭘 말씀이세요? 다 알면서 묻고 그러세요. 전 말이에요. 최루탄 형이에요. 막 운다고요. 난 또 새삼 그 엄마의 구김살 없는 성격이 부러웠다. 담뱃불을 비벼 끈 남편이 오랜 침잠 끝에 돌아와 나직이 속삭였다.
아무래도 거길 가신 것 같아. 그녀는 흠칫 놀라듯 남편을 돌아보았다. 눈가에 지게미가 끼고 달빛에 부숭부숭한 남편의 얼굴은 출장의 여독 탓인지 피곤함이 역력했다. 아버지의 일만 아니면 지금쯤 남편은 더운 물에 샤워한 몸을 거느끼 뒤고 석간신문을 뒤적일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는실난실 보챌 것이다. 진벙진 토요일이라고, 일주일째라고. 그럴 땐 꼭 불감당인 시골 무지렁이 같다. 그녀의 입가에 살포 크림 같은 웃음이 피어올랐다. 저번 일요일이었을 거야. 새벽에 함께 공원에 갔을 때였어. 무슨 말씀 끝에 뜻밖의 얘기를 들려주시더군. 그 호리병 말이야. 그걸 사신 건 처남한테 갈 때 거기다가 무덤 앞에 묻어둔 어머님의 혼백을 모셔가기 위해서였대. 지금 남편은 무슨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걸까? 혼백을 모셔가다니. 다른 사람들은 유골이라마 고국에 묻으려고 길을 쓰고 모셔오고 그러는데 묻어둔 혼백을 들여 모셔가다니? 그녀는 차츰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이마를 짚었다. 과열된 거기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듯 귀 속에서 이명이 울고 찌뿌드드한 신혈이 손끝에 묻어났다. 나도 처음 믿어지지 않더군. 그런데 차츰 이해가 되더라고. 아마 아버님께선 누구로부터 이런 엄벙한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야. 거기가 있으면 어쩌면 고향 방문의 길이 열릴지 모른다는? 나도 어느 책에선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걸 읽은 기억이 나.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이민 간 가족들 중에서 북한의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는다더군. 아버님께서는 보다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모험을 하시려는 거야. 기가 막혀서. 그녀는 쌀쌀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빛에 낙죽처럼 찍힌 그녀의 작은 그림자 뒤로 잘디잔 낙엽들이 병균처럼 서걱거리고 있었다. 이 밤이 지나면 저 그림자처럼 자신의 몸뚱이가 시커멓게 타버리고 말 것 같은 두려움이 촉각의 켜마다 뻗쳤다. 차라리 안 듣기만도 못한 남편의 짐짓한 말이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정말 망령등계라고 단정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구보다 신중한 아버지가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남편의 탐탁지 않은 행동이 섭섭했다. 들으나 마나 남편의 잡돌이가 있었을 테니 사내 체면에 그러지는 못할 망정 누가 들어도 비웃을 일을 설득은 고사하고 이해가 된다니 그게 사유로서 취할 행동이던가. 팍팍하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가슴이 다시금 기민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음흉한 속정이 깔린 것도 모르고 그녀는 가끔 그 호리병을 꺼내 정성스레 먼지를 훔치곤 했었다. 기가 차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남편을 의식한 탓일까? 필요 이상으로 호들갑을 떠는 동생은 다행히 기분이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남편이 웬 통장과 도장이라는 듯이 탁자 위에 놓인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전화기 앞에서 망설여졌다. 기대 섞인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거듭 생각해도 아버지가 거기에 내려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였다. 단 몇 시간을 출타해도 꼭꼭 행선지를 밝히던 아버지의 성미이고 보면 그 먼 곳까지 가면서 아무 말 없이 갈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동생으로부터 한 차례의 잡짐을 받고서야 그녀는 송수화기를 뽑아들었다. 산기처럼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조릿조릿한 발신음이 바늘 끝으로 청대 독 같은 문신을 새기듯 고통스러웠다. 이윽고 산지기 공씨의 잠기 머금은 음성이
투박하게 귓속을 울렸다. 아직 도착 안 하셨지요? 그녀의 전화가 뜻밖이라는 듯이 공씨가 소리쳤다. 눈을 찌뜨면 더욱 우스꽝스럽게 붉어지던 공씨의 눈망울이 눈에 잡히는 듯했다. 어머니 장례식 때 제 일처럼 들무새해주던 너름새 좋은 공씨였다. 그것이 두고두고 고마워 그녀는 명절 때면 하다못해 양말 몇 켤레라도 잊지 않고 꼼꼼히 챙기곤 했다. 공씨의 아내도 막 잠에서 깨어났는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잡음처럼 섞여들고 있었다. 그녀는 공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그것처럼 반가웠다. 내려오시긴 오셨군요. 그게 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럼 집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오후 2, 3시경에 연락도 없이 풀쑥 오셨을랑 미국에 아들한테 가신다고 이별주도 내고 기념으로다 산소흙도 담아가고 그랬는디? 공씨의 걸쩍지근한 군말이 곱 꺾어지려는 사품에 띵동 하고 현관벨이 가라앉는 실내 공기를 살바람처럼 흔들었다. 직감적으로 아버지라고 판단한 그녀는 지금 막 도착했다며 서둘러 공씨와의 통화를 끊고 쫑긋한 눈빛으로 현관문을 땄다. 명희 엄마였다. 그녀의 벙한 표정을 보자 명희 엄마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얼버무렸다.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글쎄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제사 얘기하지 뭐유. 용이 외할아버지께서 낮에 신신당부하는 걸 그만 깜빡했나 봐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거 죄송해서 갑자기 문상 갈 일이 생겼다면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돌아오시겠다고. 아버지. 그녀는 아득히 부르짖으며 문설주에 얼굴을 묻었다. 안음으로 전해오는 싸늘한 감촉이 내면 가득히 공명되어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오롯이 데워지고 있었다. 용희 엄마 고정하세요. 놀란 명희 엄마가 황망히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민망스럽게도 명희 엄마는 일의 낭패가 야짓 자신의 잘못인 양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용희 엄마. 아무려면 그런 일을 가지고 고의로 속이고 그러겠어요. 용희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월은 건망증 유별나다는 거. 하여튼 왼수덩어리라니깐. 맹모르고 박씨 영감에게 덤태기 씌우는 명희 엄마의 어벙부렁한 짓거림을 등 뒤로 들으며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부르튼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비록 무덤 앞에서이긴 하지만 아버지도 이렇듯 깊은 울림으로 이제는 곱이 늙어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자심히 묻고 싶었을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의 평생 바람도 죽어서 선산 발치에 묻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머리를 들자 우두망찰 서 있는 명희 엄마의 어깨너머로 밤이슬에 젖어 추리한 몰골로 호리방을 껴안고 구부정이 올라오고 있는 아버지의 곡두가 조그맣게 보였다.